네, 서대문 우리 김동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짝짝짝. 네, 지금 거의 최연소시죠? 나이로 하면 뒤에서 한 세 번째. 아, 세 번째요. 네. 전영기 의원 있고 모경정 의원 있고요. 워낙 동안이시라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당에서 계속 그 가짜 뉴스 대응을 네, 예, 그렇게 하고 해오셨죠. 있습니다. 하고 최근에 이 대법 원장 네. 조희대 희대 판결을 놓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가짜 뉴스 같은 게 있습니까? 가짜 뉴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은 그 가짜 뉴스 개별보다는 조희대에 대한 그 분노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접수되고, 한편으로는 조희대 판결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당화합니까? 그 대표적으로? 정당한다는 게 당연히 이제 조희대의 판결이 합법했고 헌법 질서 내에 있고 뭐 사법적으로 네. 정당한 판결이다, 이런 식의 내용의 이제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이제 그냥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너희들은 개돼지처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네.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정 질서를 지금 파기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법 쿠데타인 게 명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어느 정도 판결을 설명하고 그쪽 입장에서 뭐 홍보할 수 있는 거는 한다 치더라도 그게 선을 넘는 순간 저희는 바로 법적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법대 대학원 다닐 때 절차적 정당성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 상위에 또 민주적 정당성은 당연히 담보가 네.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서 다른 사건들은 보통 뭐 아무리 633을 강조해도 6월 26일까지도 시간이 네.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33이라는 게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633의 취지가 뭐냐? 이게 그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633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보궐선거도 하고 새롭게 선거를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된 사람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한 법을 가지고서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633을 적용할 아무런 이익이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선했는데 뭐 더 떨어뜨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서두른다고 서두를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은 빨리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궐선거를 하거나 낙선한 사람이 재도전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633 규정인데 그거 자체도 뭐 엄격히 지켜질 필요는 없는 거지만 네, 네. 그런 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의 형식만 가지고서 633 무조건 절대적인 원칙이다, 대원칙이다, 이것을 안 지키면 뭐 큰일 난다, 정말 그러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당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된 사람한테 빨리 선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선된 사람들에게조차 대법원이 633을 제대로 그동안 그렇죠. 지켰어요? 그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예. 수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낙선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만 그 원칙을 지키는 걸 더해서 지금 이 대선 앞둔 30일 앞둔 시점에 그런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들이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법 기술을 또 부리는 거에 불과하고요. 네. 그 원칙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도 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분노한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이번. 저는 판결을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 문구를 이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어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재명 그 3년 전 있었던 대선 그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정의일까?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그들의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낙선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정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제임스 딘님께서 윤석열의 다음 작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 생각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조이대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뭐 박선원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 네. 백그라운드 배경에 어떤 거대한 맞습니다. 힘들, 네. 법조 카르텔, 뭐 법조인이시지만 네, 잘 알고 있죠. 그들의 그 사법 카르텔 네. 악용하는 그 세력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가 한 두 집단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적 이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네. 뭐 조중동 아니면 뭐 김진 뭐 이런 논설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류가 있고 또 한편에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라고 치면 사법 엘리트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보수 집단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자체도 무너진다라는 판단이 내렸고 말은 자유라고 해놓고요. 어떤 연설문을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29번을 쓰질 않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적극적 개입 뭐만 했다 그러면 기업들 발목 잡고 심지어 법률이나 제도적 규제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파리 엑스포 유치하면 총수들을 끌고 가서 폭탄주 먹이고 발목 잡고 맞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뭐 토했다 뭐 했다 말이 그거는 나오잖아요. 보수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와도 아예 맞지도 않는 거고요. 네. 오히려 정말 윤석열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다 그 경제 주체로서의 보수들은 다 공감대를 잃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남은 한 축이 저는 엘리트 집단, 네. 특히 사법 엘리트 집단이 한 축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집단을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그 연수원 교수급 판사님들이 있는데 네. 딱 정말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인데 이재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거의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무슨 뭐 우리의 권력이 좀 뺏기고 사법부가 개혁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거의 종교적인 수준. 예전에 무슨 빨갱이 어쩌고 하듯이 그 합리적인 그 판사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눈빛이 바뀌고 이것은 큰일 난다. 완전 흑화에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엊그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 안동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라는 그 말씀을 네, 직접 한 적이 있죠. 그런 정도로 흑화가 된 거네요,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법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밑바닥 인생에서 굴러 먹다 와서 사실은 뭐 표현이나 이런 게 가끔 과격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서민의 표현이고 대중의 표현인데 그런 것도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나를 지배해. 그들은 이제 권력을 지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층민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법 카르텔이 이렇게까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법을 악용하고 정말 자기들 유리한 대로 권력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렇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보기관도 보시면 국정원도 있었고 뭐 군의 이제 기무사 지금의 저 방첩사도 있고 뭐 정보사도 있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여러 군데들이 경쟁하듯이 되고 경찰 정보도 있고 막 하면서 그래도 약간씩 자기들끼리 긴장감도 있고 견제 균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네. 심지어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일부씩 작동한 거잖아요. 근데 사법에 대해서는 어떤 아예 통제 장치나 견제와 균형 장치가 거의 뭐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었죠. 네. 그거를 사실은 없게 한 이유 자체도 사법부는 독립돼서 약간 동떨어져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범죄나 이런 부분 법률 위반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정치판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뭐 들어오라 한 것도 아닌데 네, 네. 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재명에 대한 빨리 판단하는 게 대선 전에 판단하는 게 그게 본인들은 정의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정치판에 본인들이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당연히. 네, 네. 저희가 사법부가 들어오라라고 끌어들인 것도 없습니다. 네.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서로가 영역을 침범 안 하고 본인들은 정말 사후적으로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이런 선거가 있는 데서는 한 발 빠져서 지켜봐주고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였는데 헌정 네. 질서고 본인들이 그것을 다 깨고 정치에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왔으면 그래 그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너네들을 대해줄게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중이 통치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 대중이나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대중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믿었어요. 뭐냐면 빨리 하려고 그런다. 그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법적인 어떤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맞습니다. 네. 심판자로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대선 불확실성을,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저도 믿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는 거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했죠. 확률상 그랬기 모든 뭐 기자님들도 대부분 뭐 이런 판결이 날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조장을 하고 키워버렸죠. 온 나라를 완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님 어떤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사법부 지금 대법원이 판사 14명이 지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지금 발의한 게 판사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액해서 늘리는 거 법원 그- 조직법 4조인가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권력 자체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단만이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식으로 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심,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 한 명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실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배심제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좀 국민들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이런 취지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법원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좀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이제 방법론을 말씀 주셨는데 가면서 또 하나하나 뭐 강론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엊그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의원분들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제 발언을 발언도 했다 하셨죠. 그랬는데 의원님도 당연히 발언 전 의총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너무 뜨거워서 저기 할 기회가 없으셨나 보다. 너무 뭐라고 하지? 사실은 방법론에 대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개가 많은데 사실 안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거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네네. 후보를 지킨다. 네네. 지키고 대선 승리를 한다. 요거에 요거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네네. 토론이 많았고 거의 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한편으로 온건한 쪽에서는 설마 20일을 어기겠느냐 상고 이후 기간 이런 얘기도 사실은 네, 나온 건 맞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고등법원 변론기일이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재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절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방법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거는 계속해서 아마 그 길게 의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론을 벌인 게 다 구체적인 방법론 아마 단계별로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노종면 대변인도 약간 두리뭉술이 아내 거를 다 아내 논의한 걸 다 네, 밝힐 수 네. 없는 왜냐하면 그럼 상대방에게 패를 다 또 노출하는 네. 싸움을 상대가 걸었잖아요. 지금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 방법론이 나왔고 결론은 이제 지도부에서 정하기로 저희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거고요. 네네. 저희는 지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있고 그 차곡차곡 단계별로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 나갈지 좀 준비하고 있고 단순히 또 법적 절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민 여론을 또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도 뭐 갑자기 있다가 뭐 탄핵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국민 저는 윤석열 예. 계엄 터진 그 다음 날 바로 탄핵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다른 이제 의원님들 그래도 국민적 분노를 같이 좀 끌어안고 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여의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주시고 네, 해서 또 그 힘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말이 내일 당장 탄핵 안 하고 조금 미뤄서 해 이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네. 또 그런
그런 판단까지 좀 같이 고려해서 우리 지도부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실제 이제 내란 일어나고 그 국무회의 들어갔던 네. 사람들을 전원 다 탄핵하자라고 저도 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강력히 외치고는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격분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방법론으로 보면 정말 치밀하고 네, 아주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약올라서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자기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엄청나게 후회할 예? 시간은 저희가 뭐 쫓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는 저기서 카드를 이미 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나머지는 저희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그거는 전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카드를 잘못 내서 뭔가 그런 실수가 한다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네. 단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네. 목소리 내 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목소리와 분노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네. 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들이 20일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저는 20일을 지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김기표 의원님도 20일을 지킬 것 같았으면 아예 조이대가 맞습니다. 네. 또는 저 항소심에서도 그렇게 네. 빨리 배당하자마자 기일도 지정하고 바로 집행관한테 송달 촉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지금 인권위원장인가요? 안창호? 네, 안창호. 네, 옛날에 저 안창호도 헌법재판관을 했죠. 헌법재판관까지 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완전 극단적인 구구주의자. 인사가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대법원을 상정하거나 법관들을 상정할 때는 안창호를 바라보면 전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때는 꼭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만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안창호가 된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다 넘어가면서 지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일 우리가 그 연기 신청이 안 받아줬을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하면 네.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벌떡 일어나실 그런 아주 제발 벌떡 일어나셔서 죽비를 그런 극우 세력들에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네. 저는 이제 조이대에 대한 탄핵은 지금 향후 대표님 사건 절차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대법관 9명 탄핵은 그 절차나 이거 시기를 보고 하더라도 네. 조이대한 탄핵은 바로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네, 네. 조이대는 이미 지금 대선 개입과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고 지금 재판까지 이렇게 무리한 판결까지 선고한 상황에서 네, 네. 우리가 조이대에 대해서 그냥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장 탄핵해라 하는 이제 댓글 분노의 댓글이 정말 네. 많거든요. 조이대뿐만 아니라 10명에 대해서 다 탄핵해라도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종면 대변인 등등이 써놓은 이제 글을 보면 즉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적시에 딱딱딱 맞춤형으로 미리 딱딱 어느 상황이 왔을 때 그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루면 뭐 향후에 만약에 대표님 재판이 이렇게 기일이 연기가 되고 하더라도 조이대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심판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지금이 아니고서야 언제 하겠다는 건지 올라와 좀 있는 글 답답한 중에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우려하는 글을 보면요,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으로는 뭐 당장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방법론상 또 절차상 우려하는 게 보면 조이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 헌재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가 가처분 그 대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을 거는 걸 또 받아들여 주면 꽝이다. 그래서 조금 더 미뤄서 그런 그거는 시간적인 이제 것도 안 줘야 된다. 나머지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의총에서 논의된 부분이고요. 의총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것도 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 저희가 탄핵을 시도했을 때 뭐 헌재에서 빨리 기각하거나 한다면 네. 그 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고려될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9명에 대한 탄핵은 뭐 그런 고려를 하더라도 네네. 조이대에 대한 탄핵은 그 탄핵 심판을 바로 헌재에 보내진 않더라도 법사위에서 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법사위에
증인으로 세우고 예. 증인으로 안 나오면 그건 또 형사처벌감이 되는 예, 거고 예.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이대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탄핵 의결을 해서 헌재에 보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 지금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서 왜 이런 판결을 하게 됐는지도 분명히 정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차를 일단 조이대에 대해서는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아까 뭐 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헌재에서 뭐 저는 빨리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우려까지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은 이제 향후 절차를 좀 지켜봐 가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거 드는 생각인데요. 헌재가 4월 4일 날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태행하는 물줄기를 간신히 바로잡을 네.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조이대가 다시 이제 이거를 3차 내란을 통해서 하는 걸 헌재가 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간에 약간 그 라이벌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금방 그 가처분을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헌재가 4월 4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헌재 역시도 전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주느냐가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면 여기가 충북 증평입니다. 이모선 의원 뒤에 수행하고 있죠. 이광희 충북 도당위원장 해서 충북 증평에 지금 보시면 증평에 아마 전통시장인데요. 장뜰시장 전통시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마 책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책에 대해서 지금 사인을 해주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이틀 동안 단양, 제천, 그 음성, 진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 이제 민심을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오마이랑 그 생중계도 하고 했는데 악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테러 위협 협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서 제가 그 전달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많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악수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저런 책이나 피켓 정성스럽게 손 피켓을 만들어 와서 그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책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렇게 주로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근데 아마 저 성함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충북 증평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그 농촌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옆에 이제 진천 음성과 함께 많이 생기고 아파트도 신규로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농촌 소멸, 인구 소멸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진천, 음성, 증평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가 약간씩 늘고 있어서 인구 소멸 위험에서 조금은 그래도 나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새로 신규로 이사를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민주당 지지세가 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떡집이네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틀 동안 뵐 때 어느 상인이 공짜로 이렇게 뭘 주시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후보께서 공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이제 이렇게 옆에 수행하시거나 정말 팬들이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멀리 뒤에서 상인분들이나 그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툭툭 그냥 지나치면서 여쭤봤을 때는 이번 조이대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분노하죠. 예. 이 많은 일반인들 또 이런 상인분들이 뭐 자세히 법조항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다 알고 있죠. 모바일 또 다 보시고 하니까 절차적으로 미친 듯이 속도를 땡겨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병폐 부작용 잘못됐다는 걸 아시잖아요.
자 본인들의 이제 권리를 사법부가 빼앗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시고 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네. 뭐 법조문이 어떻고 법적 절차가 어떻고 뭐 죄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 내 권리인데 사법부가 침해했네. 그렇죠. 내가 대통령 내가 누굴 뽑던지 간에 그건 나의 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인데 이것을 대법원이 뺏어버렸네. 이런 인식은 모든 분들한테 아마 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무 단임권이 침해가 되고 또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법률 용어를 쓰지 저희가 않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네네. 뿐인 거죠.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내 손으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제 간신히 4월 4일 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위치를 되찾아서 내 맞습니다. 손으로 네. 뭔가를 바꿔보려 하는데 겨우 12명 법관 그중에 이제 10명이죠. 10명이죠. 10명이 인위적으로 그거를 틀으려고 한다. 더군다나 심판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자기들이 선수처럼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를 먼저 쏘면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아까 김기표 의원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고향 충북에 이제 그 쭉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제 중계하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당원이 무려 진짜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고 제일 재밌던 게 당원 중에 25%가 그 늘어난 당원의 25%가 추천인란 쓰잖아요. 추천인란에 조희대를 쓴 거예요. 조희대를.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이재명 이재명이 쓸줄 알았는데 조희대.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중도적인 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증평도 나오지만 충청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미터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중원에서 특히 이제 맞아요. 충북에서 이기는 분이 단 한 번도 예외 예외가 없이 없었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윙보터 성격도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조이대라고 쓴 걸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사실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 같은데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몰려온 거냐 아니면 일반 시민이냐 볼 때 보면 네네. 지금 보면 거의 파란색 잠바나 뭐 파란 풍선을 들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네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네. 정말 그냥 일반 시민들이고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왔다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반겨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 민심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란 게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집단적으로 노래를 막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님 오신데. 네 이재명 후보 앞에서 후보님 막 노래를 오셨을 때. 했어요. 한 5명쯤이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격려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아이고. 이제 후보 지나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랬고 또 고3 처음 투표권 있습니다 하는 지금 우리 아이고. 어린이들에게 네 감동의 어린이들이 또 잠바를 입고 꽃다발도 누가 주시네. 애기도 있네요. 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주로 아기들 저기랑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진도 사진 찍어주시고 찍으시려면 꼭 아기를 네, 데려가셔야겠다. 네. 또 그래 보입니다. 지금 아주- 워낙 또 테러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직접 네. 안아주고 악수하고 네.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런 아이들 어린이들이 또 함께 이렇게 해줘서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오늘이 아마 연휴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 있으실 거고 특히 단양 제천에 갔을 때는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행도 하다가 또 후보 응원도 하고 또 사인도 받고 이런 저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충청 지역의 이제 의원들께서 수행도 하시고 이게 민심 이제 경청 투어라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주로 이제 대규모 운집을 해서 군중들을 모아서 맞아요.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 이런 게 강했잖아요. 사실은 옛날과 다르게 저희가 그런 이제 군중을 약간 동원해서 이렇게 네. 연설을 한다면 우리 지지자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럼 네. 사실은 그 지지자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또 지지자들만 듣고 또 약간 우리 안에서의 얘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경청 투어를 하면 골목골목마다 모든 시민들을 만나보고 저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장점을 더 보여주고 좀 그런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기존에 이렇게 요번에 짠 그 일정이 기존과 확연히 다른 것은 결국 이제 본선거 일정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전국에서 과연 요번에 이제 그 루트를 잘 보면 그 단양팔경 이제 그 루트가 있었어요. 그 영주에서부터 해서 영월도 있었고 단양도 있었고 사실은 본선거로 들어갔을 때 한 번 거의 가기 어려운 곳들이죠. 사실상 장사긴 하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렇죠. 뭐 워낙 빡빡한 일정이고 네. 며칠 남지 않는데 오늘이 2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11일 날 등록을 마치고 나면 실제로 한 20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 안에 제천, 영월, 증평 이런 곳에 이런 구석구석에 들러서 민생 현안 등등을 다 이렇게 청취하기 어려운데 지금 예비 기간에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보면 이렇게 민생 현안을 적어서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 쪽지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장에 있어 보면 훨씬 그 열기와 감동이 정말 더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를 안고 또 목마도 목마도 있네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각종 이제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우리가 그냥 우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많이 있어서 경호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숙된 시민 의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주고 해서 안전 속에서 이렇게 민심 경청 투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곧 또 증평에서 오늘은 그 충북에 보시면 동남 4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있는데 증평을 이제 출발해서 아마 그 보은, 옥천, 영동 그쪽으로 하면서 내일은 또 전라북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일정이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지 못하는 곳, 약간은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고 탐방하면서 말씀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대표님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법부나 대법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이런 좀 기술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아우르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다니는 게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네. 많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한 발 떨어지셔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현장 투어를 다니시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데 더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하시겠어요. 정말 누구 한 명 우리 그냥 흔한 얘기로 한 놈만 팬다. 반드시 이재명은 네. 자기들이 죽인다.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지금 표명했고 지금 제가 더 웃긴 거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이제 후보를 선출해 놓고 당의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단일화 안 하냐고 자기 당의 네. 후보를 완전히 네. 등을 떠밀어서 지금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화이팅.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들 하는 어떻게 보면 행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그 사이에서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뭐 단일화니 하니 마니 뭐 이런 것부터 지금 삐그덕거리는 것을 보면 네. 어떤 국민이 과연 국힘의 이런 대선 경선 과정이나 대선 후보를 보고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네. 그 알량한 권력을 누가 더 가져갈까에 대한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게 김문수가 되면 절대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밖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허우대 멀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 보이는 면도 있긴 한데 내면으로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권력 욕심이 그
끈적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제 한덕수랑 권력을 절대 쉽게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다.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결국은 김문수가 언제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한덕수가 저기 점점 거기는 이제 당세가 없기 때문에 네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 힘이 쭉 빠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이제 거의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김문수 또 국민의힘이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만은 안 된다. 뭐 선거 슬로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용도 네. 없어요. 뭐 정책 없어요. 그냥 이재명만은 안 된다. 뭐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인데 지금 속보로 그 반대편에 내란 대행 심판자적 위치로 정말 선거를 공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과도기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어쨌든 뭐 이끈다는 표현은 너무 이 사람한테 과한 표현 같고요. 안정적으로 유지라도 유지해야 될 필요가 해야 되는 그 책임자였던 내란 대행 한덕수 심판복을 벗고 이제 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매운 맛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매운 맛. 김문수를 물렁하게 보다가 그러면서 지금 속보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라고 한덕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뭐 국민에 대한 배신? 자기들 내란 친위 쿠데타 옹호 세력에 대한 배신이겠죠. 배신은 이미 배신을 한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국민에 대한 배신은 자기들이 네. 한 거죠. 자기들 사이에 지금 밥그릇 싸움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무슨 자기 당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럼 뻐꾸기 같이 단일화 하자 그 명분만 지금 계속 내세울 뿐인 건데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런 뭐 얘기에 뭐 국민을 배신하든 뭐든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관심도 김문수는 없어요, 뭐 많은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도 관심도 없지만 김문수 후보도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네. 본인은 이미 국민을 배신했고 노동자들을 했고 모든 걸 다 배신 오로지 권력욕 네. 그 욕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유통일당 당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네. 보면 그냥 자기는 구구에다가 뭔가 당대표 시켜주고 뭘 해주면 너무 그 행복하고 기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뭐 국민을 배신하니 많이 이런 얘기 이미 배신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있으면 전광훈이 지지 선언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오히려 정강훈이 어디에 붙을까가 좀 관전 포인트지 네.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정광훈 화이팅? 네. 네. 아주- 우리 민주당에도 김문수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순천. 네, 순천갑. 네, 삭발도 하시고.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바로 의원들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해라라고 하자마자 순천으로 바로 내려가셨다라고 네. 서울에 안 올라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의총 때문에 오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시구나.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쨌든 항소심 파기환송된 항소심 재배당된 재판부의 시계도 가고 우리의 시계도 가고 있는데 15일에서 이제 재판 연기에 대한 그 요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법부가 살아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네, 기회를 준 거다. 우리가 네. 준 겁니다. 네, 네. 그 기회를 연기해야 되고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들까지 지금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불러서 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 부분을 사법부의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고요. 사법부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쩔 수 없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개혁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배당을 받자마자 바로 기일 15일로 지정하고 집행관에게 이제 송달해달라라고 촉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도 결국 조의대 휘하에 어떤 뭐 조종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여준 모습은 당연히 그렇고요. 특히 네.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제일 잘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하고 성함이 똑같아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요? 그 원희룡 네. 장관의 네, 거의 조중고 뭐 대까지 후배이죠. 네. 이런 뭐 비속어로 쓰면 똘만이라는 표현까지 네.
시중에서 돌고 근데 구체적으로 판결을 보더라도 원희룡만 어떻게 관계돼 있으면 다 무죄가 나오고 석방시켜 주었던 그런 경력이 있고 특히 또 원희룡이 지금 한덕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어떤 카드를 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히 판단해서 지금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왜 지금 당장 탄핵 안 하냐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빨리 탄핵하면 헌재에서 그 빨리 기각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좀 기술적인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방법론적인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를 잘 믿어주시고 또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어떤 뭐 SNS를 통해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민심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 말씀을 드렸더니 이재명 후보와 동학렬에 아마 동적일 것 같아요. 경주시 익제공파일 것 같아요. 아, 총진에서 농담입니다만 적극 이재명 나서서 부장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마 이자 제자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느낌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재강 의원도 있는데 네. 이재정 의원도 있고 오죽 그 답답하면 이런 농담을 본인들은 다 우기더라고요. 하겠습니까? 같은 다 같은 진짜인지 적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은옥천 영동에서 저 낙선하신 이재한 위원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농담처럼. 네. 그러면 하여튼 요번에 15일 놓고 이제 미리 우리가 민주당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했죠. 네.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뭐 법을 뭐 사법부를 뭐 유린하고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의 대상으로서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또 어떻게 보면 저항권 내지 자유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탄핵도 합법적인 절차 내에 있는 겁니다. 탄핵이 네.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참 지난번에 과잉 그게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라고 했죠. 법적인 내에서의 그 다만 권한 헌재 행사다. 판단상 그게 뭐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지. 네네. 뭐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합니까? 당연히 다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정치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뭐 법 조항이나 내용을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딱 하나 그래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다 합쳐도 9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두 번 그 심리하는 걸로 날짜로 보면 뭐 이틀 만에 사실상 네. 정한 셈인데 보통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할 때 그 기록 읽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태 그런 게 어떻습니까? 진짜 이건 뭐 당연히 저는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판결을 내려도 4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말 얇은 기록, 뭐 쟁점도 없는 것들도 그냥 쳐내듯이 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 4개월이 걸렸었는데 지금 뭐 전원 합의체 되자마자 9일 만에 지금 선고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상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대법원이 단순히 지금 대법원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태평양이라는 로펌에서 근무할 때 대법원이 사실은 판결 선고하기 전에 대법원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부 검토 자료를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재판 연구원들도 판사의 지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김행장이나 뭐 이런 로펌의 변호사들과 다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요런 지금 카르텔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현진님께서 국민이 이긴다. 예, 결국은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확신합니다. 6월 4일 날 분명히 진짜 대한민국이 열린다라고 확실히 확신합니다.
선플라워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 비판들 정말 격앙돼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 나이브하다 뭐 굉장히 안 좋은 비판글들 네. 많으시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주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도 제가 당장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관들 해야 된다라고 딱 전화 연결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보는데 그것도 나이브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격분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뭐 흔들림이 있냐 마냐 무슨 뭐 찌라시가 나오고 중진 의원이 어떻고 하는데 저는 과연 어떤 설마 저게 제대로 된 뉴스일까 이런 의심이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보수 완전 극우스러운 그런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작전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 예. 대선을 승리한다. 네. 이거는 전혀 흔들림 없고 어떠한 구멍도 없다는 네, 것을 네. 확실한 이 믿음 네. 하에 어떤 우리가 방법론을 가져갈 것이냐 네. 이런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다. 이재명을 지킨다. 반드시 6월 4일 날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든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다. 의원님,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 지경이 되면 검찰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나잖아요. 평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검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면서 검찰총장이 물러난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심우정 때도 심우정 그 저기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즉시 포기했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검찰의 행태도. 그 자리가 얼마나 좋고 그 기득권이 얼마나 견고하길래 이 정도 이 지경이면 평판사 회의 같은 것들이 한번 누군가라도 들고 일어나고 또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옷 벗고 나간다 하는 예를 들어 부장판사라든지 평판사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기득권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기득권 문제보다는 저희는 이제 사법부나 이런 검찰이나 좀 뿌리가 많이 썩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옛날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수재들이 모이고 전국 각지에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판검사가 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강남 대치동 예. 현대판 음서제. 네, 거의 음서제처럼 진행되고 있고 항상 그 지금 뭐 7세 고시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그 판사나 검사들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만 해오는 엄마 품에서 공부만 해오고 거기 성적이 좋았고 암기를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 가고 뭐 로스쿨 가고 아무런 뭐 세상에 대한 무슨 관심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예. 정말 밑바닥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좋은 뭐 고등학교 가서 경쟁하고 이런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지금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뭐 바닥에서 그 구성원 내에 조직 내에서 뭔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7세고시라는 말까지 있어요? 요즘 뭐 7살만 되면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한 네. 그 7세 고시를 통과해야지만이 좋은 영어 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어 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곳이 네. 그런 게 7세부터 지금 저 성행하고 사법고시를 있다고 준비하는 건 하더라고요. 아니고. 네. 네. 야, 참 저희 세대가 오히려 행복했다는 그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많이 교육만 드네요. 받고 그런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내부에서 무슨 얘기도 나오고 실명이 하면서 비판하는 판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 내에서도 직접 한 명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뭉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자기 공부만 해 왔었고 자기들 개인적인 승진과 개인적인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집단적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그 머뭇거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자정 작용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네, 완전히 자정 기능을 잃어버린 그 사법 카르텔, 그들의 무도함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것도 국민의 힘으로, 네. 그 국민의 힘 당 말고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그 당명 때문에 없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속보에 보면 이준석 이제 본인 앞걸머리나 잘 해야 될 텐데 여러 앞으로 김문수, 한덕수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제는 이런 의지를 저도 불살리면서 오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만나고 싶다는 거죠. 전해달라는 거고. 아하 네. 그리고 자기가 본인도 그 단일화 판에 끼고 만나기- 싶다. 네. 아니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자기만 밀고 나가면 되는데 굳이 구구절절하게 전화가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래서 못 받았고 바빠서 못 받았고 근데 향후에도 하지 말라는 것은 꾸준히 그런 전화도 해주고 꾸준히 나한테 손을 내밀어 달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손 합치겠다. 뭐 아. 이런 의사의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자기 몸값 올리겠다는 거죠, 뭐. 근데 몸값을 올리기는커녕 지금 또 남의 뭐 김문수, 한덕수 걱정하기는커녕 꽁지가 빠지게 생겼어요. 얼마 전 여론조사 뭐 하나 보니까 네. 허은아 한 놈만 팬다. 제가 그 허은아 의원하고 방송하다가 선거 슬로건을 이거 좋겠습니다 하고 5글자 한 놈만 뺀다 아. 하고 농담을 했는데 뭐 지지율이 별 차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준석이 지금 뭐 쇼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양두구육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 겁니다. 그렇죠. 속일 수 있는 대상, 사기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지금도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쇼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니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고기 머리를 들고 양고기를 팔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은 뭐 기술적으로 내가 뭐 선거 그때 대표였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양고기를 그러니까 양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고기라고 산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대상. 한편으로 정말 속된 말로 개돼지로 보는 거죠. 동등한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그 대선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양두구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또 그들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반대를 하고 당장 사법의 심판대, 엄정한 심판대로 세우자라고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다 요령 테크닉으로 맞아요. 여러 가지 척을 하고 다 했죠. 지금 기술만 부리고 예, 있는 기술만 거죠. 부려왔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금 대선 후보를 내고 아마 정상적인 가치 철학 본질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는 집단 같았으면 후보를 안 냈겠죠. 맞아요. 석고대죄하면서 정말 이번에 국민들께 다시 심판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2명의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석고대죄하면서 다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런 게 기본 자세겠죠. 근데 지금 다시 요령으로 뭐 단일화를 함내 뭐 무슨 빅텐트를 네. 침내 뭐 하면서 요령이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테크닉만 부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 공학만 있는 거죠. 국민들 뭐 민생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 이런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정치 공학 갖고 하는 거 절대로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또 속보가 하나 와 있는 게 그 김문수 당이 나를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제 오늘 계속하면서 후보 명의로 막 성명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개판입니까 이게. 장동혁 그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네, 그 본인도 뭐 단일화파로 갔다고 완전히 개판이죠. 개판. 이 개판의 진정한 개판으로 개를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강 공원에 아, 네. 윤석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싸돌아 다니고 하는 뭐 국민들이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게 꼭 정치 공학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이게 과연 정의에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그 정말 소소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들도 다 재판받고 다 구속되고 형을 살고 하는데 이렇게 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내란범을 저렇게 길바닥에서 자유롭게 지금 개 산책이나 시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의에 맞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재구속해야 되는 거 당장 아니에요? 재구속해야죠. 근데 네. 지금 시스템 상에서 지금 지기현 판사 상에서는 예.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수사와 함께 특검이 들어간다면 지금 공소유지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특검이 들어간다면 재구속이 지금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검찰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네. 그 친윤석열 파도 그 공판 검사로 몇 명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어허, 제가 예. 특정 이름까지 들었고 완전 네. 그 검사와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어허. 들었습니다. 그 검사실 거의 내부자로부터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 친윤 검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판 단계에서 아예 그냥 느슨하게 뭐 편의를 다 봐줄 수가 중요한 있는 거 거죠. 빠뜨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성훈 이런 사람들 뭐 구속 안 되고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한 2가지만 쓱 놓고 뭐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공개 재판도 공개 이제 촬영도 한 번 됐었던 네, 거고요. 만약에 그런 감시나 이런 게 떨어진다면 또 분명히 작업을 해서 뭔가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든지 윤석열을 감싸주기 위한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그런 법 기술을 부릴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네. 이게 향후에 뭐 지기현 판사나 이런 재판부를 통해서 공소기각을 선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법 기술적으로 본다면 네, 네. 이제 그런 방법을 아마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근데 대선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되고 나서 우리가 특검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평생 더 재판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관여된 저는 검사들까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특검할 게 차고도 넘치네요. 네. 이게 뭐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뭐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 거 건진 특검, 거기에 이제 조이대 특검, 뭐 맞습니다. 정말 셀 수가 없는 특검을 해야 될. 특검으로 부를 사람도 많을지 좀 걱정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네. 많다지만 이게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특검팀을 이끌어 가야 될 정말 훌륭한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이 바뀐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추진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특검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무너진 경제를 그렇죠. 다시 바로 세우고 외교도 복원해야 되고 남북 관계도 평화를 지금 다시 되찾아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역량을 빨리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에 특검으로 빨리 쳐내고 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힘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방송이요? 네네. 김동아 TV 하고는 있는데 김동아 TV 네. 뭐 화면 혹시 있으신가요? 김동아 TV. 아, 그래요? 오늘 유튜브 아, 광고하는 데인가요? 김동아 TV 저 펑크 날 때 불러주시면 우정 출연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잘 김동아 TV 저거 하시면 후원 계좌는 없어요? 앞에 이렇게 딱 보통 의원님들은 후원 계좌 이런 것도 올려놓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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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김동아 후원에 301-0351-2230-51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댓글 중에 김동아 어디 갔다 이제 왔노 하면서 응원의 댓글 같은 여러 응원의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정말 이 땅의 진정한 대한민국 대한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김동아 의원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마지막 네. 한마디. 네, 마지막 말씀. 네. 신용환 교수님을 저희는 신고수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신고수님과 방송을 해서 정말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신용환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김동화 의원님과 사적으로도 너무 제가 많이 배우고 좋은 관계라서 정말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 교수가 아니라 신 고수라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